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4일입니다. 저는 지금 벨기에 브뤼셀에 와 있습니다. 이 브뤼셀에 오니까 워틀루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워틀루 대회전으로 유명한 1815년 6월 18일에 있었던 나폴레옹 군대와 웰링턴이 지휘하는 연합군의 대격돌, 그 현장이 자동차로 한 30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어제 거기 다녀왔습니다. 더구나 올해가 나폴레옹 사망 2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 나폴레옹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기념하는 이 기사라든지 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본 책 중에 나폴레옹이 유럽 거의 전역을 석권을 하면서 이 미술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뭐 그걸 강탈이라고 해도 괜찮은 강탈이라고 할지, 또는 이집트에서 아무도 관심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로제타 스톤 같은 걸 가지고 왔는데, 그건 나중에 영국으로 가서 지금 대영 박물관에서 가장 자랑하는 유물이 되어 있죠. 로제타 스톤.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걸 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을 꽉 채우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쓴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아주 재밌었습니다. 반 정도는 돌려주었다 그래요. 그러나 프랑스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게 반쯤 되는데, 그게 외국에서 무질서하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수준 높은 프랑스가 그걸 지금 잘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돌려주지 않는 게 다행이라는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여기 로얄 뮤지엄이 있습니다. 브뤼셀에. 로얄 뮤지엄이니까 왕립 미술관이라고 그러죠. 왕립 미술관에 가보면은 거의 한글로 왕립미술관이라는 안내까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모양입니다. 오늘 거기 갔다 왔는데, 이 왕립미술관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1800년대 초에 이 프랑스가 이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문화에 관심이 많은 나폴레옹이 루브르 박물관의 분관을 브뤼셀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워틀루 회전에서 진 다음에 프랑스가 물러나니까 이 벨기에 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근사한, 그야말로 대단한 미술품들이 그냥 벨기에가 아주 공짜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의 경우죠.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역시 나폴레옹을 아주 가깝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저 옛날 무슨 삼국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폴레옹의 유산이 많은데 그 중에 세계 도처에 끼친 영향이 군사제도, 그리고 전쟁 기술, 이런 것과 함께 나폴레옹 코드라고 불리는 나폴레옹 법전, 주로 민사법입니다만은 민법전이라고 하는데, 나폴레옹 법전이 유명합니다. 이 나폴레옹 법전이 일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일본이 근대화할 때 법 체계를 프랑스나 독일, 영국 이런 쪽에서 많이 참고를 했는데, 법은 나중에 독일법을 많이 채용했지만은 이 민법의 경우에는 프랑스 민법의 영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다시 또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한국 사람도 나폴레옹의 유산의 영향 속에서 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는 나폴레옹 전기를 어릴 때부터 읽었습니다. 이분의 생애에 영향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인데, 책을 통해서 한 사람은 이광수가 쓴 이순신 전기를
국민학교 다닐 때 읽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폴레옹 전기를 읽었습니다. 이순신 전기보다는 나폴레옹 전기가 박정희 생애에 더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에서 보통학교 교사를 할 때 나폴레옹 그림을 사진틀에 넣어가지고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가면은 그 사진을 가지고 나폴레옹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나폴레옹과 박정희를 비교하는 글을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여기 브루셀에 와서 워틀루 가까이가 있으니까 더욱더 그 실감이 납니다. 이 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릴 때 전기를 읽으면은 롤 모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을 닮아가는 수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아주 신비한 경우입니다. 박정희가 나폴레옹을 닮았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에 갔더니 프랑스의 젊은 학자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까 자신이 프랑스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박정희가 나폴레옹과 닮은 점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기틀을 만들고 근대화를 한 점에서 닮았다. 그래서 박정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와 있다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우선 나폴레옹과 박정희의 공통점을 한 10개 정도는 제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 사람이 다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식민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폴레옹은 코르시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코르시카는 지금도 프랑스領인데 원래 이탈리아 옆에 붙어 있었는데 프랑스가 코르시카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어났으니까 나폴레옹은 말하자면 어떻게 인종적으로 분류하면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두 번째, 포병 장교 출신입니다. 포병,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을 석권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포병을 잘 운영했습니다. 잘 운용했습니다. 박정희도 포병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 6.25 때를 거치면서 정보장교로 있다가 나중에 포병장교로 바뀝니다. 이 포병장교는 전쟁 상황을 좀 넓게 본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수학적인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사람이 다 쿠데타를 했습니다. 1799년에 그때 유명한 인기 있는 장군이던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제1통령이 되죠. 그러다가 그 5년 뒤에 황제가 됩니다. 박정희도 1961년에 쿠데타를 했습니다. 쿠데타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쿠데타를 사실은 두 번 했죠. 1972년 10월 유신도 그걸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라는 개념은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키가 작은 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키는 164cm고 나폴레옹은 168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권 기간이 비슷해요. 1799년에 쿠데타로 집권한 나폴레옹이 1815년에 워틀루로서 실권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16년, 박정희 18년. 그러나 이 16년, 18년의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을 너무나 굵게 산 두 사람이죠. 또 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센트 헬레나 섬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나폴레옹이 죽은 것이 바로 1828년
그러니까 200주년이죠. 그때 나이가 51살이었습니다.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62세였습니다. 50대, 60대 한참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죽고 나서 19년이 지난 1840년에 시신으로 돌아와서 여기 안장이 되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은 파리에 여행을 하시면은 많이 가게 되는 앵발리드라는 곳입니다. 앵발리드는 군사박물관인데, 과거에 루이 14세 시절일 겁니다. 아마 루이 14세, 15세 시절인가? 이때 군 부상병원, 보훈병원으로 출발한 아주 거창한 건물이죠. 거기에 나폴레옹의 묘가 있습니다. 석관묘가 있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히틀러가 숭배한 사람이 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마르틴 루트, 그리고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2세. 1940년 6월 2차 세계대전에 전격전으로 프랑스 군을 6주 만에 항복받은 이 히틀러가 몰래 파리에 한번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파리를 처음 보는 거죠. 그때 히틀러가 방문한 곳이 에펠탑, 그리고 오페라좌 건물, 그리고 이 앵발리드에 있는 나폴레옹 무덤이었습니다. 이 나폴레옹 무덤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이후에 더 유명해지고 더 신화가 되고, 그래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돌아가실 때는 상당히 그 부하 손에 돌아가셨으니까 끔찍하지만은, 그분 죽고 나서 그분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역사에 더욱더 굵게 기록되면서 20세기의 대표적인 지도자, 적어도 10대 내지 20대 지도자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두 사람은 교양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 때 나폴레옹이 그렇게 바쁜 나폴레옹이 그 법전 만드는 회의에 50번 이상 참여해가지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명쾌한 소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나폴레옹 법전은 그 문장이 상당히 명문인데, 몇 개 부분은 바로 나폴레옹의 지시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주 명문이라고 그래요. 나폴레옹은 참 명언을 많이 남긴 사람인데 독서도 많이 하고,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박정희도 독서인이었고 교양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인이로되 선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승만은 민간인이지만은 군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양이 있다가 보니까 정치적 암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나폴레옹 그리고 박정희. 이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미얀마 사태를 보면은 하루에도 몇십 명씩 쏴 죽이는데, 박정희는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수많은 폭력 시위를 마주했지만은 한 번도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기적. 동시에 정치적 암살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교양과 인간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 프랑스와 한국의 이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거죠. 제도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아까 나폴레옹 법전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프랑스를 떠나서 세계의 보편적인 말하자면은 유산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비교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독립선언서 1776년의 독립선언서는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를 했는데 거기 있는 유명한 문장이 들어있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문장은 그 뒤에 민주주의 국가가 헌법을 만들 때 꼭 따가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폴레옹 법전은 세계 보편적으로 이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교육제도, 특히 교사 양성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교사 양성 제도라든지 프랑스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제도라든지 등등 이런 아까 말씀드린 나폴레옹 법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프랑스의 기본을 만들고 거기서 프랑스가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중화공업 그리고 박정희도 법령을 재정비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의료보험 제도, 4대강 유역 개발에 의해 가지고 댐을 10년 동안 11개를 만들어서 수도권에 이렇게 2,500만이 몰려 살아도 물 부족을 느끼지 않을 것.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그 대통령은 박정희가 만든 이 물질적, 제도적 기초 위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차이는 박정희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면은 잘 될 것이고 문재인처럼 박정희가 만든 제도와 그리고 경제의 수혜자이면서 단 한마디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는 차이가 뭐 있겠죠. 이 나폴레옹과 박정희를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요새 여기 와서 나폴레옹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2014년에 이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던 유품을 경매를 했답니다. 근데 제일 비싸게 팔린 게 모자입니다. 나폴레옹의 아주 독특한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산처럼 생긴 그 낡은 모자죠. 모자 하나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걸 경매에 붙였더니 한국 어떤 기업인이, 중소기업인이 사갔다 그래요. 그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글이 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왜 사야갔느냐 하니까 회사 선전에 이용하려고 나폴레옹 모자를 가져갔더랍니다. 나폴레옹 모자를 가져가서 전시를 하면서 우리 회사는 나폴레옹처럼 이렇게 성공하는 회사다. 그분이 거기 그 옆에다가 박정희 흉상 하나 딱 놓으면 근사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폴레옹과 박정희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워털루 이야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